근데 주로 고가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사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 지능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한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다만 사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문화가 더 크거든요. 제가 요즘에 지금 아이를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저희 집으로 사람을 계속 불러요. 아이가 언어적으로 발달을 하려면은 부모가 다른 타인들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층 사다리는 무너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제가 안타까워하는 케이스들이에요. 계층 사다리라는 게 저는 무너지면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비교나 계층이나 계급이 없어질 수는 없고 그거가 있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능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자기객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잘못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재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올라갈 수 있는 통로나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길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역전은 불가능한가? 저는 이제 계층 역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주제를 사실 갖고 오는 건데 교육에 대한 얘기를 갖고 와요. 계층 역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보통 요즘 20대 초반 친구들이 EBS 다큐라든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에서 나와가지고 출연하는 친구들 또 실제로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집은 원래 어렵고 돈도 없어서 사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이 말하는 사교육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로 고가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사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조기 교육과 관련해서도 보통 영유로 대표되는 조기 교육과 관련해서도 내가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라든지 조기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계층을 역전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긴 할 거예요. 일단은 영어 유치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유치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은 그냥 학원입니다. 이 조기교육 불안과 사교육 시장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영어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집에서 양육하다가 바로 유치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을 보냈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한 3살, 4살 넘어가면서 영유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어 유치원 입학을 고민하면서 자녀 공부에 대한 첫 불안을 경험하는 게 현대 지금 그 부모님 이런 걸 경험을 한다고 해요. 어머니가 조금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아이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자극을 하게 되고요. 이거가 지금은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좀 떨어지고 내가 계층을 역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유 얘기를 조금 돌아가면은 언어 발달을 위해서 조기 교육이 이제 필요하냐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죠.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한국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 주변 부모들과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대체적으로는 그 견해에 가까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골든타임이라 생각하는 시기에 사교육을 시작하는데 이 골든타임의 기준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이 이제 골든타임이 점점 어릴 때 시작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어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과 불안 마케팅에 대해 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약간 어떤 양상을 좀 모티브로 해서 일단 얘기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출연하시는 분 중에 영재학원 출신 선생님이 있고 또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전에 운영했던 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영재 교육을 빌미로 해서 폭리를 취한다. 보통은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죠. 입시 컨설팅. 근데 사실 말로는 컨설팅이라고 부르고 사실 실제는 대필이죠. 대필인 경우가 많은데 대필이나 숙제해주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 요것도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걸 좀 불안한 거를 없애주는 그런 마케팅을 많이 쓴다. 꼭 지금 해야 돼. 1천만 원어치 플래시카드는 꼭 사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요게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고가의 지능 검사 이게 저는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지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당연히 유전이 따르는 게 당연히 맞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진짜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지능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이 지능 검사를 안 시킬 생각인 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지능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한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지능이 좀 낮게 나온다. 그러면 그 지능을 보고서 나 스스로를 굉장히 저평가하는 거죠. 나는 원래 이 정도 지능이니까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담 비용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그 지능검사를 한 다음에 상담을 하면서 약간 이제 불안감을 조장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제대로 놀아야 한다는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는 그게 뭐 많지는 않다. 어쨌든 보통 그 불안 마케팅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뭐 교육특구다 대치동이 현실이다 해가지고 그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저는 사실 다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치동이나 어떤 제가 아까 분당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학군지에서도 학원의 스타일이 또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랑 맞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이제 약간 그렇긴 해서 좀 스타일이 다양해. 대치동에서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학원이나 이런 것도 좀 그 선생님에 따라서, 저는 살짝 사실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저는 그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건 하기 싫어해요. 교육에서 남들보다 사실 앞서가려고 하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적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 스타일보다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학습 이론이 있고 그런 분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양한 학원들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보통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뭐 라이딩 한다 이러죠. 보통 아이가 대치동에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멀리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차로 라이딩도 해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대치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피어그룹 효과다 해가지고 주변 엄마들의 교육열에 아무래도 주변의 다른 엄마들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유니콘 같은 애들에 대한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인데,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뛰어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과 어떤 비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불안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자녀의 성공이 엄마로서의 욕구 충족으로 이어진 현상이다 했는데, 요거는 정말 유구한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제 아이들이 20대 넘어가고 부모님이 이제 50대 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가 그 부모의 명함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의 성공이 엄마로서의 욕구 충족으로 좀 이어진 현상 같은 게 이제 대치동에서 좀 더 벌어지는 일이다. 뭐 이렇게 영상에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대치동만 있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어떤 거냐면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과 희생. 학원에서 그 엄청난 양의 교재와 그 어떤 숙제를 준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주긴 주지만 실제로는 버려진 책 같은 걸 보면은 일부는 풀어져 있지만 대부분은 풀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모의 기대감이 있고 돈을 들였으니 잘해야 된다는 이 중압감이 학생들을 좀 짓누른다라는 건데, 요것 때문에 뭐 학생들 중에서는 좀 우울감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다. 근데 이건 참 사실 지금도 이렇다고는 하지만 저희 때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감을 받다 보니까 우울감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집단 실패 경험으로 사회를 시작하는 아이들이다 해가지고 집단 실패를 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경쟁력이 박탈돼 있고 밀리고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사회를 시작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층 사다리 얘기를 하면서 이 대치동을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결국에 경제력하고 교육 기회는 비례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상에서는. 근데 교육 관련 다큐에서는 꼭 이 결론으로 사실 가요. 소득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학 장학금 신청 비율을 분석을 했더니 최상위권 대학 신입생의 80%가 소득 상위 20% 학생이고, 의과대학 등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소득 상위권 비율이 82%를 초과한다.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교육 기회에 대한 것도 있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치동에서 학원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유전도 있어요. 강남 3구를 예로 들면은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부모가 이미 저희가 그 전후 세대라고 하죠. 보통 1950년 그 6.25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세대들이 전쟁 때문에 굉장히 평탄해지고 평균화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지금 그 다음부터 3세대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3세대가 지나다 보면은 결국에 지금 강남 3구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이미 많아요. 그리고 그 고학력자들은 보통 소위 말하는 명문대, 전문직, 뭐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대부분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다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여러 스타일들이 있는데, 지금 단순히 그냥 소득 상위권 비율 이것도 맞는데 당연히 맞죠.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데 이미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무리짓기가 끝난 거예요.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 거기서 버티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미 한 2세대에서 3세대쯤에 예전에 80년대 학력고사 세대죠. 그러니까 80년대 학력고사 세대 때 그때 이제 그 1950년 전후 세대가 낳은 아이들이 60년대 뭐 초반까지 그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계층 이동성이 활발했고, 그 다음 세대가 와버리니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던 그 부모들,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아는 부모들이 그걸 또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줘요.
그거가 사실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그냥 단순히 경제력과 기회 불평등도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게 더 클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사실은 이미 흔히 말하는 집단화가 어느 정도 지금 사실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조금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와 입시 불공정성. 자, 전체 고등학교의 6%인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 입시가 유리하다. 연간 4천에서 5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을 한다.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생에게 유리한 제도가 확대되어 온 현실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가 EBS 영상에서는 약간 비판을 해요. 물론 맞아요. 당연히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하면은 이 사교육비가 좋게 작용을 하면 아무래도 좀 부스터가 되죠, 부스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이가 전혀 막 공부 재능이 없는데 억지로 만드는 건 잘 안 되고 보통 부스터 역할을 해주죠. 내가 좀 잘했는데 이거 공부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때 어떤 선생을 찾고 싶어. 누군가에게 수업을 듣고 싶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거는 맞는데 이게 참 그래서 어렵죠. 어려운 집안에 있는 친구들은 요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박탈감을 좀 느끼는 게 있고 그러면서 또 얘기 나오는 게 요 부분에 대한 얘기다. 이거는 저희 때도 사실 이랬던 것 같은데 저희 때도 그런 게 많았어요. 학교 들어왔을 때 이제 국제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때도 강남 출신 친구들 중에서 국제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국제 전형 이렇게 해서 특별 전형 같은 걸로 좀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같이 뭐 조별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은 막 그렇게까지 뭐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법적 규제에서 조금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돈을 많이 쓰면 좀 어느 정도 사실 해결을 할 수 있는 구조긴 하죠. 정상적인 컨설팅을 넘어선 비정상적 사례다 해가지고 이제 대행 관련으로 사실 이거는 하는 분들 많이 하죠. 그리고 요게 이렇게 하면은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받으시면서 많이 하죠. 그래서 수억 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이다.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다. 원래는 이게 사실 업무방해죄입니다. 원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을 해요. 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 많이 이제 관행적으로 또는 음성적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긴 하죠. 왜냐면 수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수시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생기부도 채워 넣어야 되고 고등학교 때 채워 넣어야 되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 같은 거, 수학 같은 걸 끝내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선행교육이 진행이 되고, 막 이렇게 지금 진행이 많이 됐었죠. 거기서 살아남은 친구들은 그대로 그냥 준비를 하면 되는데, 약간, 공부 쪽으로나 일반적인 정시나 수시 전형으로는 좋은 대학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 국제학교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뭐 특별 전형을 노려보거나 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정보 사전에 유출, 시험 정보를 사전에 유출을 해서 그걸 이제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들어간다. 만점 보장 등 보정행위가 좀 있다. 교육 안에서 학생 노력 없이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를 고민할 때 두 가지가 나온대요. 자, 교육 불평등과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 기준으로 저는 부동산 값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에 또 살고 싶고 하니까 부동산이 또 대다수의 청년들을 좀 불행하고 절망하게 하는 하나의 소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불평등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다큐가 진짜 많이 나와요. 사실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도 당연히 지금 뭐랄까 자본주의가 성숙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조금 좀 굳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공부라는 게 지금보다 접근성이 좋고 또 좋은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시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과거보다 지금 인강에서도 훨씬 저렴하게 또 실제 무료도 있고 이런 걸 좀 활용을 하면은 분명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부모의 다른 아비투스와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력 자체도 있지만 문화 이거를 많이 느껴요. 부모님이 교육이나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집에서 책을 읽는 부모들이 있느냐, 또 뭐 여러 가지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경제력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경제력 차이도 당연히 크죠. 근데 요것도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교육 불평등이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한다. 근데 이 다큐들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교육 불평등을 결국에 해소하기 위해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이제 공교육 정상화예요. 저도 당연히 공교육이 잘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에서 이런 어떤 사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도 케어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공교육 정상화를 외친 게 지금 30년이고 그 다음에 수시 이런 것도 그래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부모의 경제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런
개념도 약간은 한 번쯤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육 불평등 때문에 한 명한테 교육을 올인하자라는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획을 적게 되는 등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에서는 해결을 위한 제언으로 역시 나오는 게 공교육 정상화였어요. 그래서 고교 서열 완화, 학급당 인원수 축소, 교수와 행정 업무 경감. 근데 이건 이미 많이 경감이 됐어요. 사실은 많이 경감이 됐고 학급당 인원수도 엄청나게 축소됐어요. 고교 서열도 뭐 지금도 있죠. 당연히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꽤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긴 한 것 같은데 저희 때보다는. 근데 왜 점점 더 심해지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보육 및 교육에 대한 조기 개입의 효과성 강조. 아동보육과 교육, 이거를 조기에 국가에서 결국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찬성하진 않습니다. 계층 이동성 향상이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요구. 이거는 인정해요. 왜냐면 이거는 수많은 연구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 계층 이동성이 활발할수록 확실히 나라가 조금 더 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는 많이 있거든요. 제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책 한번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 책을 쓴 저자도 교육 쪽에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작용하죠. 당연히 작용해요. 뭐 예를 들면 해외 유학에 대한 기회라든지 외국어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는데 다만 사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문화가 더 크거든요. 제가 요즘에 지금 아이를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저희 집으로 사람을 계속 불러요.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랑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아이가 언어적으로 발달을 하려면은 부모가 다른 타인들 그리고 어떤 제 인맥과 관련된 사람들이 뭐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교수하는 형도 있고 저기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은 집이 가난하면 그거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부모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집에서 되게 학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집은 집으로 사람을 부르면 거기서 뭘 할까요? 그냥 계속 술 먹고 놀고 이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거를 근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 주긴 참 어려워요. 저도 뭐 그거는 인정하는데 결국에 이것 때문에 부모가 어떤 식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느냐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교육을 통한 인재 적재적소 배치 및 노력 유인 제공의 중요성.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아비투스 책에서 비판하는 부분 중에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게 함의가 뭘까요? 함의.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실업계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는 인재라는 걸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국가에서 너는 이 일이 맞아라고 꽂아줘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들을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부터 그걸 좀 이제 나눠서 얘는 좀 공부하래 얘는 좀 실업 쪽으로 갈래 이렇게 해서 정해버리는데 이게 오히려 계층 이동성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한 인재 적재적소 배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국가가 누군가가 아이의 어떤 의사결정을 사실은 유도한다는 뜻이 돼요. 유도할 수밖에 없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려면은 이건 인원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이걸 효율화하겠다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해결을 위한 제언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이제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이런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자, 그다음에 노력 유인 제공의 중요성. 이거는 당연히 좋겠죠. 노력을 유인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뭔가 하는데 요것도 전 사실 반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책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동기부여라는 개념은 유인을 명시적으로 제공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보통 뭐 80점을 맞던 친구가 90점을 맞거나 100점을 맞으면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주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사회심리학 실험이나 교육심리학 실험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적 성과나 외부적 보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패턴이 되다 보니까 그 보상이 없어지면은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 관련해서 연구들에서 이 노력 유인 제공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노력 자체에 대해서 어떤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고 스스로가 노력하는 거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저기 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공부나 이런 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 관련 책이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이 공부라는 유인이 사실은 되게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노력요인 제공을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잘 될 거냐 그렇게 보진 않고 잘 설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다고 해도 이거를 제도화를 해버려가지고 노력하면 무슨 돈을 용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자,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가 서울 집중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뭐 만약에 이게 이 말이 맞다면 포항제 철고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포항제 철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국에서도 명문고등학교잖아요. 근데 그 포항 포스코 다니는 분들의 임원의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가는 학교인데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기는 한데 교육격차가 근데 이거는 저는 선후 관계가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서울에 이미 집중이 되고 부동산이나 이런 게 사람들이 몰리니까 거기가 교육이 또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 때문에 막 무조건 몰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저는 부정적이긴 해요. 대부분 선진국들이 중학교 이전에 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저 구조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이 구조가 맞나?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교육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럽을 보고 배우자 이거거든요. 유럽을 보고 배우자. 근데 정작 그 유럽은 계층 이동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유럽 내에서도 좀 계층 간 갈등이 많지만 보통은 이미 너무 급이 나눠져 버리다 보니까 그 계층 간의 어떤 막 무슨 그런 어떤 다툼이 한국보다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가 균형 상태로 가면서 계층 이동이 어려워졌다. 이게 그 아비투스 책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취하고 있고요. 제가 봤던 다른 교육 논문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견해에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시 구조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까지 그 정말 기회를 많이 보장하는 제도일까라는 생각은 하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인 친구들 특히 일반적인 서민층에서 자란 친구들에게는 저는 정시가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사실. 네, 정시가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준비하기가 어렵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대학을 정시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저희가 그 이해찬 세대거든요. 그때 저희 수능인데 정시인데도 논술도 보고 뭐 생기부도 보고 다 보던 게 뭐 이랬던 시절이고 근데 그때 제가 좀 한계를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시험이 이제 대학 그 논술 시험이 뭐였냐면은 이공계 관련 문제였어요. 수학 뭐 물리학, 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거기서 푸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때도 느꼈지만 그거를 준비하는 게 그 사실은 쉽지 않아. 일반적인 서민층은. 따로 어떤 교육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쉽지가 않고 사교육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게 맞거든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킬러 컨텐츠나 이런 것도 그냥 준비하면 그거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낫고 그렇게 생각은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교육봉사 한창 할 때 그때 20대 초반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저희 그 제가 가르치는 멘토링 했던 친구들한테 너희 집안이 지금 형편이 이러니 너는 수시 준비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막 기회균등이나 엄청 가난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아닌 이상에는 그냥 정시를 준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층의 사다리를 유지를 하려면은 그래도 솔직히 아직까지도 대학이 유의미하거든요, 사실. 물론 요즘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AI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그런 건 맞아요. 맞는데 대학에서 인맥을 좀 바꿨을 때 발생하는 창출되는 기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도 대학이 계층 변동에는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층 이동이 좀 되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근데 일단은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10대, 20대 친구들이 솔직히 말하면 마인드가 썩었고요. 진짜 미안한데 이 얘기는 계속 해야 돼. 왜냐면 대체적으로 마인드가 썩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안 그래도 계층 이동 잘 안 되는데 마인드가 안 좋으니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는 거야. 썩은 이유도 이해는 해요. 그 친구들의 견해는 그거죠. 사회가 내가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 노력을 하면서 마인드로 하냐. 근데 그거가 자체가 이제 패배주의적인 마인드죠. 난 안 될 거라고 이미 확정 지은 거잖아. 그런 거는 진짜 안 돼.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헬조선이고 우리나라가 진짜 썩은 나라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 세계적인 시각을 좀 가지면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더 열려있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외국 공부해서 외국 나가야죠. 사실 그 패배주의적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 가장 큰 게 돈 관련 마인드예요. 돈 관련 마인드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 관련 마인드만 제대로 잡혀도 내가 노력을 해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돼요. 사실 저는 돈에 대한 마인드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돈에 대한 거가 돈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일단 저축해라, 모아라, 투자해라.
공부도 똑같지 않아요? 공부도 일단 투자해요. 일단 저축해. 계속 무언가 넣어. 지식을 넣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조금씩 올라가.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좋아지거든요. 돈에 대한 마인드라는 거는 사실은 삶에 대한 마인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공부는 공부고 돈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한 마인드가 삶에 대한 마인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삶에 대한 마인드도 좋아져요.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에서도 내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 내가 이것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쵸? 예, 없는 사람이 시드머니,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시드머니를 모으면 점점 살만해지잖아요. 내 모으니까 되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억이 모였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억이 모이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억이 모이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일반적으로 내가 좌절해가지고 돈도 안 모은 사람보다 덜 할까요? 더 할까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더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점점 재미가 붙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돈도 쌓이고 뭔가 활자도 보게 되고 점점 유튜브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한번 해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 제가 오늘 책 추천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본 책이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 이 책은 목차가 좋아서 봤는데 좀 나온 지 된 책이에요. 이 책인데 제가 여기서 좀 와닿았던 내용이 뭐냐면 사업은 낭만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말들이에요. 어떻게든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요. 프롤로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즈니스에서 난제란 크고 대담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권리의식을 키우며 지나친 요구를 늘어놓는 것에 대처하는 일. 이런 게 힘든 일이다. 저는 이런 거예요. 이 책을 왜 추천드리냐면 사람들이 해보기도 전에 이상적인 모델을 생각하거나 되게 굉장히 상상을 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건 오히려 그게 아니야. 다른 게 더 어려워. 근데 이런 거를 결국엔 자기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안 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사회가 계층이 이동하기 어려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죠. 실제로 일단 해보고 얘기하자 이거죠. 해보고.